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15장에 있는 5절 초과 부담의 실증 분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 5절 초과 부담에 대한 실증 분석. 요거는 우리가 이론상 이렇게 얘기했던 초과 부담에 대한 것들이 실제 경제학자들이 측정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선 첫 번째 볼게요. 자, 조세 부과로 인한 초과 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시도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증 연구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어떤 방식의 접근 방법이 있는가 보면 개별적인 조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 개별 조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초과 부담,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텍스가 초과 부담을 얼마나 일으키는가, 요게 이제 하나 있고요. 다른 하나는 조세제도 전체가 조세제도 전체 이렇게, 그러니까 개별 조세 측면에서 살펴보기도 하고 조세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어떤 유형이 되었던 초과 부담에 대한 본격적인 실증 연구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왜냐면 이게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논문 한 편 쓰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데이터 수집과 작업이 필요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개별 조세와 관련한 초과 부담 중에서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연구를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세와 관련한 초과 부담. 자, 우선 첫 번째 줄 볼게요. 근로소득세가 노동 공급과 관련한 교란을 야기하게 되는데, 자, 첫 번째 사례로 로젠 교수가 실시한 연구가 있네요. 1978년에 연구를 했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스톤 기어리 효용함수, 이 효용함수가 좀 특수한 효용함수예요. 밑에 각주 보면 설명이 있습니다. 자, 각 상품에 대해서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상정하고, 야, 이만큼은 있어야지 생존이 되겠지? 근데 실제 소비량이 이 수준을 얼마나 초과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효용 수준이 결정된다는 약간 독특한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독특한 형태의 효용함수를 상정해서요. 거기 보시면 CES 효용함수, 탄력성이 일정한 경우죠. 대체 탄력성이 특정한 형태를 가진 효용함수를 기초로 해서 근로소득세를 부과했을 때 초과 부담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 한번 실증 연구를 해봤더니 결과를 볼까요? 1967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6달러 5센트만큼 초과 부담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조세 수입의 0.9% 정도 초과 부담이 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하버거 삼각형이라고 얘기하죠. 하버거 삼각형. 초과 부담이 그거잖아. 사중 손실 측정하려고 처음 시도한 사람이라서 하버거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붙이게 됐는데, 후생 삼각형의 크기를 통해 가지고 면적을 재어 봤더니 1인당 5달러 70센트. 그러니까 로젠과 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 근데 요 두 사람과는 달리, 자, 요 두 연구는 어떻게 됐다? 예, 초과 부담이 무시할 만하다. 요런 건데요. 요 두 사람의 연구와는 달리, 거기 보시면 하우즈먼이라는 학자는요. 네, 요 뭐 뒤에 레퍼런스들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975년도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요, 연구를 했습니다. 대략 1975년 정도 되는데, 자, 미국 근로소득세는 성인 남자들이 공급하려는 노동의 양을 8.2%나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8.2%나 감소시키는 거니까 이게 노동 공급에 대해서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근로의욕이 크게 감소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교란이 어떻게 됩니까? 교란이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초과 부담은 조세 수입의 22.1%, 그래서 22.1% 차지하는 거니까 앞에서는 한 0.9%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었죠. 특히 누진세율 구조를 고려하게 되면 효율성의 상실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세와 관련해서 초과부담을 측정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다음 페이지 자본소득세 측면에서 초과부담 이렇게 측정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연구들이 뭐 대가들의 연구고 초창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후에 요즘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여서 좀 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옛날 전통적인 연구 결과를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일으키는 초과부담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대표적인 사례가 펠트스타인의 연구가 있습니다. 자, 펠트스타인은 거기 보시면 1978년 연구를 통해 가지고요. 거기 볼까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가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의 선택에 어떤 영향,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게 바로 초과부담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본소득이다라고 하면 현재와 미래의 어떤 소비, 저축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미래 소비 일원을 얻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현재 소비의 양, 그거를 바로 미래 소비의 가격이라 볼 수 있는데 이자율과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할인율, 이자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현재 소비를 하게 되면 현재 소비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저축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많아지는데 그걸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미래 소비의 가격은 떨어지고 현재 소비의 가격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R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현재 소비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현재 소비를 줄이게 되고 이게 저축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자본소득에 세금 때리면 현재 여기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게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떨어지는 걸 할 걸 그랬나요? 요 반대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화살표 이렇게.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자본에 대해서 과세해서 이자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현재 소비의 가격이 어떻게 해요? 떨어지게 되는 거지. 거기 한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후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미래 소비 가격은 올라가고 현재 소비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소비가 증가하면 저축이 감소해서 이 저축 감소가 바로 자본에 대한 어떤 축적을 저해하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이렇게 봤더니 초과부담이 얼마나 돼? 거기 보니까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똑같은 세수의 중립세로 대체했을 때 그러니까 이 자본소득을 다른 중립세, 왜곡이 없는 조세로 대체했을 때 총 저축액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의 후생 증가. 그러니까 자본소득세 하게 되면 왜곡이 좀 크게 20%만큼 저축에 영향을 미치니까 저해하니까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소개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의 연구를 좀 더 관심 있게 보겠다 그러면 이 레퍼런스를 치시게 되면 구글 스칼라라든가 이거 해서 최근에 그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최신 연구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조세 전체 측면에서 미치는 실증 연구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줄 지금까지는 개별 조세가 미치는 초과부담을 살펴봤는데 조세제도 전체를 놓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자, 현존하는 모든 조세를 중립세로 대체한 가상적인 상황입니다. 가상적인 상황으로서 자, 현재의 조세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가상적인 왜곡이 없는 중립세로 대체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 사회효생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요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접근 방법은 한계 원리를 사용하는 것이죠. 일반 균형 모형을 사용해서 1원의 추가적 조세 수입이 가져다 주는 한계 초과부담 이렇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게 되네요.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첫 번째 방법이 총량적인 조세부담, 초과부담을 재려는 그치, 우리 전체적인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모두 그래서 총량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측정하려고 했으면 요건 이제 한계 조세 1원당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계적인, 말 그대로 마지널이 들어가 있네요. 한계적인. 오케이? 자, 다음. 자, 근래에 거기 보시면 한계적인 접근 방법이 두 번째 쪽 끝에 볼까요? 활발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쪽이라 하고요. 계산 가능한 일반 균형 모형을 사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최근 연구를 보니까 발라드 1985년입니다. 발라에서 1985년. 네, 거기 보니까요. 19개의 생산재 부분과 15개의 소비재 부분을 포함한 방대한 계산 가능한 일반 균형 모형을 접근하는 것이죠. 자, 미국 경제 전체에서 조세 제도가 가져오는 한계 초과 부담을 측정하려고 시도했더니, 아니, 이게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탄력성에 초과 부담이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론상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우리 탄력성이 클수록 조세부가 했을 때 삼각형 초과 부담이 커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특히 노동 공급의 탄력성과 자본 공급의 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보이게 되었고요. 자, 여기서 연구할 때 탄력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서 약간 시나리오 플래닝 같이 짰습니다. 우선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는 노동과 자본의 공급 탄력성이 이렇게 쓸게요. 제로인 경우를 우리가 상정을 해서 연구를 해보고요. 그랬더니 1달러의 추가적인, 여러분 이게 한계의 원리니까 추가적인 마지널이 그거죠. 조세 수입을 1달러, 1원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보니까 0.17달러의 초과 부담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17달러의 초과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편의 극단치인 경우에는 얼마가 되는가? 가장 높은 극단치 경우에 탄력성이 엄청 클 때 요걸 이제 상정해 가지고 또 측정을 해봤죠. 자, 거기 보니까 0.5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초과 부담은 0.56달러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요 극단치를 보면 현실은 요 중간에 어디에 있겠죠. 그래서 최대치와 최저한, 최소한 그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에는 0.33달러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계산 결과에 입각해서 마지막 단락 보시면 미국의 제도 하에서 조세 수입이 1달러 증가했을 때 최소 0.17달러에서 0.56달러만큼의 왜곡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한계 초과 부담을 이용해서 측정을 해 봤을 때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을 사용해서 BC 분석을 사용해서 사업 타당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할 때 BC 레이쇼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저 앞에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에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편익의 현재 가치를 비용의 현재 가치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얘가 1보다 크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정부가 벌이는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 이렇게 초과 부담이 0.17달러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야, 정부가 이 사업을 할 때 말이야 초과 부담까지 사회적인 비용으로 고려해야 되니까 이 사업 타당성 얘기할 때 어떻게 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 1보다는 사업 타당성의 기준을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초과 부담이 발생하니까 1이 아닌 최소 1.17로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487페이지 가보시면 첫 번째 줄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한 그들은 두 번째 줄 볼게요. 조세제도를 개혁하려고 할 때 대체로 구조개혁에만 초점을 맞추고 관심 갖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두 번째 줄 전반적인 세율 인하를 통한
효율성의 증진도 고려해야 된다. 만약에 현행 제도 하에서 단지 세금을 적게 거둔다라고 하면 그러면 효율성이 올라가긴 하겠지.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정부가 사용해야 되는, 써야 되는 정부 지출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정 조세 수입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가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게 효율성 측면에선 바람직할 수 있지만 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해서 그 결과 정부가 재정 적자가 심해지는 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챕터 15장은요. 조세와 효율성과 관련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초과 부담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실증 연구, 개별 조세뿐만 아니라 전체 조세 측면에서 과거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봤어요. 대표적인 선행 연구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경제학자들은 책상에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적으로 뭔가 값을 측정하고 추정하려는 노력을 한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챕터 16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